독일의 한 강연장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강연장. 다양한 국적 출신 시민들의 단체 세미나가 꽤 자주 열리는 이곳. 강연장에 알 수 없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는데요. 곧이어 한 중국 시민이 직접 마이크를 잡더니 한국은 교육 후진국이라 학교라는 시설 자체가 없어. 최근 많은 한국의 시민들이 중국으로 전학을 오고 싶어 환장한다는 발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독일 외교관은 크게 폭소를 터뜨리더니 이내 중국 시민에게 주머니에 신분증을 꺼내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 강연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거주하는 레이추라고 합니다. 출생지는 베를린이지만 저는 지금 베를린을 떠나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각 나라별 장단점을 파악하며 외교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 약 2년 정도 공사관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최종 면접에서 합격해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기들의 추천으로 인생 처음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의 가치관과 생각 자체가 격변하게 되는 큰 경험을 겪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 여행을 가기 전에는 아시아 지역의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이 뭐 얼마나 선진국이고 여행하기 좋을까 라는 단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도시 편의시설과 더불어 이에 더해 독일 학교 시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한국의 호텔식 학교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공교육 학교들은 오직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 심지어는 고가의 컴퓨터를 돈 한 푼 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터디룸도 있었기에 이러한 모습은 다소 낙후되어 있는 독일의 학교 시설을 경험해왔던 저에게는 신세계 그 자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베를린 공사관의 한 외교관님께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선진국 강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을 설득해 그 교양 강연을 단체로 신청했는데요. 해당 강연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교육 강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고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관련되어 있는 강연이어서 그런지 강연장에는 한국인 시민들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중국인 시민들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외교관님께서는 강연이 시작되자마자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물론 학교라는 시설의 수준 자체도 전 세계의 범주에서 봤을 때 최고 수준이라며 제가 직접 눈으로 마주했던 최신식 한국 학교 시설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정리해 보여주셨고 한국 학교의 교육 수준까지 높아 그 자체로 유럽권의 나라들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주고 있다는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외교관님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던 강연장에 한 중국 시민이 뜬금없이 강단으로 올라오더니 외교관님의 허락 없이 마이크를 붙잡은 채 한국에 대한 헛소리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시민은 한국은 현재 학교라는 시설조차 없는 후진국이자 가난한 나라인데 외교관님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부 가짜라고 지적하는 것은 물론 상식적으로 평균 월급 50만 원을 받는 수준의 나라인 한국의 학교에서 수영장과 헬스장과 같은 고급 시설이 존재할 수 있겠냐며 거품을 물고 외교관님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중국 시민의 발언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 그 자체였는데요. 외교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한국의 학교라는 시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으로 몰래 학교 전학을 오려는 상위층 한국인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것은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부유함과 똑똑함을 가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은 괜찮으나 월급 50만 원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고작 자식의 교육을 위해 중국 학교로 전학을 오는 현상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 내부의 국제범죄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교관님께서는 지금 한국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강국이라고 거짓 주장하시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마저 없는 한국 학교의 실체를 알리지는 않고 거짓 사진으로 저와 같은 외국인 시민들을 선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걸까요? 여기 있는 시민들에게 똑똑히 한국의 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학교라는 시설조차 지을 돈이 없어서 길거리 노숙자들, 움막에서 근처 아이들을 모아 소규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시설에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사태를 숨기기 위해 자신들에게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 있다며 교실과 학교, 건물이 필요 없는 컴퓨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 학교라는 시설조차 건축하고 지을 돈이 없는 것이 후진국 한국의 현실인데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들키는 것이 두려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교육시설에서 자라난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금 대기업을 가더라도 평균 월급 100만 원, 중소기업을 가면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고 이것은 취업에 뛰어드는 한국 젊은이들의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말이죠. 움막에서 글과 언어 심지어 영어를 배워온 한국의 청소년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외교관님의 강연은 지금 당장 폐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혹시 외교관님께서는 한국 교육부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이나 다른 홍보 상품을 받고 이딴 쓰레기 강연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그거라면 말이 됩니다만. 뻔히 한국의 사정을 알고 있는 저와 같은 중국인 시민들이 모여있는 이곳 강연장에서조차 한국을 올려치기 하시다니. 대국 중국인 시민으로서 분노가 엄청납니다. 지금 외교관님이 정말 아시아 지역의 교육에 대한 선진국 강연을 진행하실 예정이었다면 제가 태어난 위대한 나라 중국을 타깃으로 잡고 강연을 진행하셨어야죠. 외교관님이 보여주신 학교의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도 현재 중국 학교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시설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중국인들이 미국을 뛰어넘는 엄청난 부자이니 자신의 자식들인 시민들이 모이는 이곳 학교의 시설 또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희 중국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실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단순한 빵이나 배급하는 한국의 학교 시설과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들의 체격과 키가 그렇게나 작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죠. 여기 있는 다른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교육직 기관에 취업할 시민들이 지금 이 강연장에 꽤 많을 텐데 한국은 지금 학교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 아프리카에서 텐트를 치고 소수의 시민을 모아 글을 가르치던 그 수준과 같거든요. 그렇기에 아시아 지역인 해외에서 선생님으로 취업하고 싶은 시민이 있다면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외교관님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짜예요. 저 말을 듣고 한국 운막학교의 원어민 선생님으로 취직했다가는 매일매일 한국 학교의 수준 떨어지는 급식과 다름없는 주먹밥을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과 부유함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저희 중국에서는 학교에서조차 바닷가재와 킹크랩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리고기마저 식단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이라도 외교관님께 강연 내용의 정정을 부탁합니다. 외교관님이 설명하신 모든 것들은 한국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해야만 말이 되잖아요. 단지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이런 거짓 강연을 했었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최신식 학교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에요. 한국은 그저 저희 중국의 속국인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중국 시민은 한국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가진 것인지 중국보다 훨씬 선진국인 한국이 학교라는 시설조차 없다며 거짓 선동을 일삼았고 결국 그 중국 시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에서는 단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강연장에 있던 시민들은 중국 시민을 향해 한국을 직접 가보기는 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의 모든 도시 지표에서 선진국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학교가 아니라 움막에서 교육한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며 단체로 일침을 가했지만 중국 시민은 떳떳하게 고개를 들며 강연장을 시민들이 전부 거짓 한국의 모습에 이미 선동을 당했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기에 이제 학교 시민들은 중국인이 강연장에 있기만 하면 강연 자체를 취소하는 순간도 꽤 많았고 실제로 최근 중국 시민들의 한국을 향한 선 넘는 선동 발언들은 학교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과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좋고 살기 좋은 한국의 최신식 학교 시설을 체험했던 저는 어떻게 저 중국 시민을 박살내줄까 흐뭇한 생각을 하며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강단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던 중국 시민의 모습에 저희 외교관님이 직접 나섰던 것이었고 외교관님께서는 중국 시민을 향해 현재 교육시설이 무너진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인데 왜 중국의 처참한 실체는 외면하고 있느냐면서 일침을 가하시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시민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고 아무런 반박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인지 그저 외교관님을 노려보며 한국의 가짜 학교 사진들을 대체 어디서 찍어왔냐는 말만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외교관님의 단 한마디는 강연장의 시민들은 물론 그 중국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말았죠. 미안하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학교의 개교 수는 고작 70개에 불과하네. 나머지 20만 개는 24년도로 전부 학교로서의 교육기관 자격을 잃고 폐교 신청을 했어. 자네는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구만. 외교관님께서는 현재 중국에서 학교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학교 수가 인구수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하시면서 그 수가 고작 70개밖에 되지 않아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실체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외교관님의 발언들은 선진국 한국과 비교되는 중국의 교육 실체를 알기에 너무나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시민의 모습이 중국의 처참한 실체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국 시민은 아까부터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은 학교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의 학교 시스템은 유럽은 물론 미국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들마저 1년에 2번 정도 견학을 와서 자신들의 학교 시스템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 학교의 급식 시스템은 전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학교 시설과 시스템은 그 자체로 새로운 교육 선진국의 신드롬을 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에는 한국이 그만큼 부유하고 선진국인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현대에 와서는 공동체의 안전과 교육 시스템의 확고한 성장 동력을 원했고 이는 높은 IQ와 효율성, 즉 인재적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던 한국에게는 완벽히 해내야 하는 숙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이러한 학교의 시스템에 있어서 완벽한 선진국형 학교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현재 한국의 학교에는 시민들이 공부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물론 조용한 공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카페형 휴식시설과 최신식 기숙사 시설까지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초대형 규모의 시설을 가진 한국 학교의 시스템은 현재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학교 시스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의 높은 시민의식인 선진국 시민의식 꼭 필요하고 이에 더해 한국인들의 부유함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돈이 없는 나라가 학교에 수영장과 헬스장, 심지어 시민들을 위한 무료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민은 아까부터 한국이 가난하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2023년 중국은 약 30만 개 이상의 학교 개교 수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약 20만 개 정도는 학교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교실이나 선생님마저 없었던 것은 물론 그저 운동장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종이 칠판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전부인 시스템이었죠. 그것도 무려 2023년 현대화 성장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조차 말이죠. 그리고 결국 2024년 중국은 경제 불황을 막지 못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학교 30만 개 중 20만 개를 단체 폐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작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근처에서 교실만 있는 학교 시스템을 유지하며 후진국과 다름없는 학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더군다나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영양학적 문제입니다. 학교라는 것은 시민들의 교육적 성장은 물론 정신적 성장과 육체적 성장까지 지도해야 하는데 지금 중국의 학교들은 뼈저리게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급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에서 제일 부유하다는 베이징의 대표 학교들의 급식 식단만 살펴보더라도 이는 매우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찐 감자와 구운 고구마, 여기에 더해 양파를 그저 기름에 볶은 저렴하고 영양가 없는 단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곧 중국 시민들의 성장 불균형을 가져왔죠. 아까 중국 시민이 한국 시민들은 급식 시설조차 없어서 체격과 키가 작다고 했지만 현재 한국 10대들의 평균 키는 174이고 중국은 155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수치만 확인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인데 과연 이것이 20대의 평균 신장 차이로 간다면 얼마나 더 차이가 나게 될까요? 심지어 한국은 중국인 시민들이 찐 감자를 먹고 있을 시간에 영양사를 학교에서 직접 고용해 영양학적 균형을 맞춘 고품질의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매일 점심과 저녁에 고기 반찬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필수적으로 공급받고 먹기도 좋고 눈으로도 보기 좋은 쾌적하고 따뜻한 음식을 매일매일 먹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학교에서는 영양사를 고용한 학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학교 급식의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경제 불황과 무너져 내린 국가 시스템에 학교마저 단체로 폐교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급식 시스템이 운영될 리가 없겠죠. 자, 중국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당신은 중국의 학교에 다닐 때 급식을 먹었나요? 지금 시민의 키를 눈으로만 확인하더라도 170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 한국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다면 키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에 따라잡을 수 없는 교육 시스템과 국가 부유함의 차이겠죠. 아마도 중국 시민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참한 중국의 현실을 알지만 한국 시민들의 삶과 고소득이 부러워 지금 외국인 시민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선동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전략은 해외에서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대 중국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중국 공사관 시민들을 섭외하여 한국을 향한 대대적인 국가 선동작전을 벌였죠. 그들은 한국의 한복과 김치,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자 한글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우기며 해외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상하고도 기괴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직 한류 붐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을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속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놀라운 선진국 삶과 뛰어나고도 편리한 도시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것은 독일 공사관에서 한국으로 파견 신청을 하는 통계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공사관에서 중국으로 파견을 가는 경우는 약 2% 하지만 한국으로의 대학 파견을 선택했던 경우는 2024년도에 더더욱 성장한 약 20%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매우 쉽게 설명하자면 각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한국에서의 삶을 목표로 하고 그곳의 뛰어난 교육 시스템과 삶을 느끼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현재 중국은 저학년을 위한 중고등학교 시설의 처참함뿐만 아니라 공사관 시설에서조차 한국과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만약 중국 시민의 말대로 한국의 중고등학교들이 학교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급식실마저 없었다면 미국 교육기관이 왜 견학을 왔을까요?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중국 시민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따위 선동을 하면 대체 중국으로부터 얼마를 받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외교관님께서는 선진국 한국과 중국의 학교 개수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인구수 대비 중국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직접 그래프로 보여주셨고 바로 직전까지 의기양양하게 난리를 치던 중국 시민은 그저 입을 꼭 닫고 알 수 없는 손짓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연장의 시민들은 한국의 학교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취업 자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왜 자꾸 중국인들은 현실을 부정하냐면서 중국 시민을 향해 일가를 가했고 강연장은 순식간에 중국 시민에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가득 차고 말았죠. 외교관님께서는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나셨는지 중국 시민을 향해 더 이상의 반박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강연장을 나가라는 말과 함께 반박하고 싶다면
현재 중국의 최저시급부터 직접 중국 시민의 목소리로 읊어보라는 강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정도 주먹을 쥐고 단상에 책상을 노려보던 중국 시민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반박을 이어나갔는데요. 중국 시민은 한국에 만약 학교라는 교육시설과 급식실이 있었다면 진작에 외국으로 알려졌어야 정상인데 그러한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했고, 이에 더해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어차피 중국의 속국이니 한국의 모든 공은 중국의 공이 된다. 는 역설적이고도 기괴한 반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시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외교관님께서는 그 중국 시민을 향해 단 한마디의 문장으로 역광광을 가하셨는데요. 당신, 지금 당장 독일 체류증과 신분증을 꺼내보세요. 당신처럼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저희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중국 시민은 외교관님의 급작스러운 일갈에 크게 당황한 듯 보였고 공중에 손을 허우적거리며 여기에서는 나기가 싫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죠. 결국 외교관님께서는 어딘가로 전화를 거시더니 지금 당장 강연장으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셨고 약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만 중국 시민을 질문을 건넨 시민으로서 상대해주겠다며 기가 막힌 반박 발언을 날리셨어요. 최근 들어 우리는 종종 중국인들의 기괴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중국 시민은 중국 정부와 교육체계에 완벽히 선동당하고 세뇌당한 꼭두각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중국 시민의 모든 주장은 단 한 번의 휴대폰 검색으로 진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들은 그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대단함이나 선진국의 힘을 알아도 중국인들은 그것을 애써 부정하며 처절한 중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지금 중국의 급식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그저 쌀로만 이루어진 탄수화물 범벅 식단을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의 학교 급식이라고 검색하면 알록달록하고도 아름다운 음식들의 모습은 물론 그 음식들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글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아닌 이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중국 시민 현재 각 나라의 개념으로는 속국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을 뿐더러 대체 그 어떤 나라의 속국이 본국보다 잘 산다는 말인가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마저 디지털화로 변화해가는 최첨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민들의 폐 건강을 생각해 대부분 칠판을 디지털 칠판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수업 편의와 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들의 장점인 디지털 패드로 모든 수업 교재를 교체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중국 학교들은 아직도 종이 교과서를 이용한 허술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학교는 교과서를 찍어내야 하는 예산조차 없어서 무려 5년 동안 중국 시민들은 누군가 썼던 교과서를 물려받으며 더러운 수업 교재로 수업을 듣고만 있죠. 시급 1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부유한 국가.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가난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설명해도 중국 시민은 제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죠. 아마 살면서 한국도 단 한 번도 안 가봤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들은 그저 한국과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알량한 열등감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한국보다 부유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족속들이니까 말이죠. 제 말의 증거는 저 시민으로 모두 대체될 수 있습니다. 중국 시민은 지금 당장 강연장을 나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에게 날릴 센스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그냥 노래나 드라마를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무슨 무기를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독일의 한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에서 한국의 무기를 들여오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 남성은 그 전에 한국을 둘러보기 위해 보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이 남성은 허탈한 표정과 함께 분노하며 상사에게 따지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상사는 단호하게 다녀오라는 이야기만 되뇌일 뿐 이 남성에게 희망은 없어 보이네요. 결국 상사가 나가고 홀로 남은 남성은 벙찐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만 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한국으로 가서 열린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독일 국방 전략자문인 슐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슐츠라고 해요. 독일 국방부에서 전략자문을 맡고 있죠. 저희 독일의 군사협력이나 조달 방안에 대한 통찰력과 제안을 제공하는 게 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뉴스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 저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처음 이 뉴스를 들었을 때는 저도 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독일에서 한국에 무기를 들여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니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한국 스마트폰이랑 TV 만드는 그 나라 말이에요. 꿈인지 생시인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독일은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오래도록 서구 쪽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저희의 주요 무기 공급국은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었죠. 오래된 역사 입증된 기술력,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정치적 영향력도 있는 그런 나라들 말이에요. 오랫동안 지속해온 거래로 인해 신뢰가 쌓여 다들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나라들을 두고 한국 잘 알지도 못하는 드라마와 음악이나 찍어내는 나라와 거래를 하겠다니 미친 거나 다름없는 생각이었죠. 동료들의 의아해하고 회의적인 시선이 벌써부터 상상이 됐어요. 한국이라고 무기를 만드는 게 뭔지나 알기는 할까 하는 모습들 말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의 무기가 강하고 좋고 국방력이 강했다면 전쟁을 할 때 왜 항상 미국의 도움을 받고 중국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냥 약한 거잖아요. 무기도 그 이상으로 발전했을 거란 보장이 없죠. 왜냐면 한국은 그냥 후진국이니까요. 생각할수록 비웃음이 나오면서 저는 아무래도 윗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돌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제 사무실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저는 말했어요. 제 상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입사 때부터 제 사수였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와 다름이 없는 분이셨죠. 시간 괜찮아? 상사가 말했어요. 네, 그럼요, 앉으세요. 저희는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무기를 들여오기로 한 소식 들었지? 아무래도 그 전에 내가 한국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상사가 말했어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보고 한국으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한국으로요? 안 그래도 할 것도 많은데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래, 내가 적임자야 알겠지만 너만큼이나 무기에 대해 잘 알고 분석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 이미 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니 조심히 다녀와 상사가 말했어요. 아니 선배, 왜 하필 한국인가요? 이제까지 다른 나라들이랑 잘 거래를 해왔는데 왜 제가 말했어요. 좀 더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겠어. 지금의 한국 군사 무기 기술은 예전과는 달라 훨씬 더 발전했고 이제는 다른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지. 이번에 우리가 들여올 무기들은 오히려 훨씬 더 그 기능들이 뛰어나. 내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이번에 내가 한국에 가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 상사는 실망이라는 듯이 저에게 말했어요. 상사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일까요? 제 시각이 너무 좁은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납득하고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사가 나간 뒤 저는 벙져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누구보다 존경하던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싶으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했죠. 모두들 저처럼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옹호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보여 저는 힘이 빠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바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국방 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선배의 말대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조용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어 왔더라고요.
여러분은 한국이 지금은 세계 6위의 군사력 순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 프랑스, 이스라엘 심지어 중국까지도 추월했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말이죠.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이런 급속한 성장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한국의 경제 기적 전체를 이끌어온 요인들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바로 집중력 기강 그리고 피나는 노력들 말이에요. 연구 결과 한국은 국가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아는 나라였어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그들은 좌절하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재건과 쇄신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말이죠. 한국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기술력 있는 인력을 확보했어요. 또 과학기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을 설립했죠. 전자에서 자동차 그리고 국방에 이르기까지 전략산업을 육성했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품질과 혁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잃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은 첨단 기술의 강국이자 세계적인 브랜드와 혁신의 본거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방위산업은 그런 변화의 핵심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흡수하면서도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통계는 인상적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통하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무기가 진짜 전투의 혹독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독일의 특수한 방위 수요에 잘 들어맞을까요? 확실히 이번 임무는 부담스러운 과제였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전략적인 문제에서는 틀에 박힌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항상 믿어왔으니까요. 이번처럼 독일에게 한국과 손잡는 것보다 더 틀을 깨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짐을 싸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떠난다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배우고 성장하고 혹시 모를 획기적인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죠. 그런 임무를 마음에 품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닥칠 일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오랜 비행을 위해 눈을 감으며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랜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특별한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은 말끔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어디를 둘러봐도 첨단 시설들이 눈에 띄었죠. 저는 단번에 이곳이 질서와 발전을 중시하는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감동시킨 건 공기 중에 배어있는 일종의 목적의식이었어요. 비행기를 잡으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 모두가 추진력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여기 사람들은 다들 갈 곳이 있고 이뤄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분위기는 저희 독일과도 조금 닮아 있었어요. 구체적인 건 다를지 몰라도 전반적인 의욕과 열정은 비슷하달까요? 우리 독일 역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국가거든요. 어쩌면 우리와 한국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 배울 게 많은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유사점에 대해 곱씹어볼 여유는 없었어요. 저는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임무는 다음 날 아침 한화디펜스 본사 방문으로 본격 시작되었어요. 한화디펜스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중 하나로 첨단 군사 장비를 다양하게 생산하기로 유명했어요. 자주포에서부터 장갑차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었죠. 우리 일행이 현대적이고 멋들어진 건물에 도착했을 때 하나의 경영진과 엔지니어 팀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전문적인 태도로 저희를 시설 곳곳으로 안내해 주었죠. 그런데 놀라웠던 건 시설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본 기술력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K고 자주포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40km 밖의 목표물도 명중시킬 수 있다는 그 거대하고 강력한 장갑 차량 말이에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이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설계와 생산에 깃든 노력들이었어요. 한화팀은 그들이 현대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한 독특한 특징과 혁신을 설명하는 데 열성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은 첨단 복합 재료를 사용해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방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동성과 연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죠. 또한 모듈식 설계 방식을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맞춤형 변경과 업그레이드가 쉽다는 것도 시연해 주었어요. 이건 그냥 기성품을 사다 파는 게 아니었어요. 오랜 연구개발의 결과물이었고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선의 산물이었죠. 이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집중적이고 철저한 노력의 결과물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에서의 방문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이에요.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다양한 다른 방위산업체와 연구소를 둘러보았고 각각은 한국의 군사 역량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죠. 대우조선해양에서 최신의 잠수함과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을 살펴봤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인 시스템, 사이버전 등 최첨단 분야의 연구 현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과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도 둘러볼 수가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방위 산업의 폭과 깊이에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히 틈새 시장을 노리는 플레이어나 지역 공급자가 아닌 사실상 모든 군사 장비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강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기술적 역량보다 더 돋보였던 건 바로 인정 요소였어요. 우리가 방문한 모든 기업에서 열정적이고 전문성 높은 엔지니어, 연구원 관리자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많은 이들이 이미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였지만 그들은 자국의 역사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극복해야 했던 도전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와의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의 원동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전 그냥 전투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강하고 자립적인 한국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 전쟁을 겪으셨고 그 고난과 아픔의 기억이 자신의 사명감을 형성했다고 말했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오늘의 기회를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나라에 보답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디테일은 다를지 몰라도 의무감, 희생정신, 애국심 같은 근본 가치는 저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에겐 국가의 장기적 방향을 고민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을 돌아보면서 저는 점점 한국을 잠재적인 공급처가 아니라 잠재적인 롤모델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저는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머리가 가득 찬 것이 느껴졌어요. 잠재적 무기 공급국을 평가하러 왔다가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얻고 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은 무기의 원천 그 이상이었어요.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나라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리아댕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제 안은 새로운 각오와 가능성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도전은 만만치 않겠지만 기회 또한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얻은 지식과 영감으로 무장한 저는 그 도전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제 조국을 위해 더 강하고 더 번영하는 미래를 만드는 일에 미력 하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물론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처럼 결코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혁신에서 혁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에서의 눈부신 경험을 안고 돌아온 제 안은 온갖 생각과 감정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중앙부에서의 일상으로 복귀하면서도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첨단 무기체계, 최신 연구시설,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 이 모든 게 오로지 의지의 힘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킨 나라의 모습이라니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전과 기회에 접근하는 사고방식 하나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어요. 그중 핵심은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했다는 거였죠.
전쟁의 폐허와 자원, 빈국의 한계에 직면해서도 그들은 가난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과감한 개발의 길을 택했고 국민들과 그들의 역량에 투자했죠. 확실한 건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빛났던 건 회복력이었고 하나된 목적의식이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공동의 정체성과 공동의 사명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는 걸, 개개인의 노력이 더 큰 국가적 과업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는 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 말이에요. 한국처럼 독일도 자랑스러운 유산과 굳건한 정체성을 지닌 나라잖아요. 곰곰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결국 독일은 가만히 앉아서 남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우리에겐 우리 나름의 야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자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겐 올바른 사고방식, 올바른 접근법이 필요한 거였죠. 우리 국민에게 투자하고 그들의 재능과 열정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 과정이 힘들고 불확실할지라도 혁신과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니에요. 힘든 노력과 희생 그리고 기존 사고방식에 도전할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헤쳐나갈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귀국 후 저는 이 통찰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삼았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물론 처음에는 몇몇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우리와 너무나 다른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가르쳐줄 게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몇몇은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치 체제를 들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와 설득력 있는 데이터로 제 주장을 펼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형 모델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죠. 마침내 우리는 더욱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경제를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시작했어요. 우리 교육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급변하는 세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나갔죠.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심화할 수 있을지도 살펴봤어요. 단순히 그들의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연구개발을 함께하고 그들의 기술적 전문성과 운용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 거죠.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고유의 전통과 강점에서 출발하되 한국이 구현한 혁신과 진보의 정신 또한 받아들이는 길을 말이죠. 그것은 순식간에 또는 쉽사리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었어요. 가는 길에 좌절과 역경도 있었고 의심과 반발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전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결단력, 그들의 회복력, 그들이 진보를 향해 보여준 불굴의 의지들을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미래에 맞서 도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죠. 창의성과 야망으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우리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싹트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우리 군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과 접근법을 실험하려는 의지보다 민첩하고 적응력 있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한국 같은 동맹국과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계속 제 역할을 다했어요. 조언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말이죠.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뤄낸 변화와 쌓아온 동력을 볼 때마다 저는 깊은 자부심과 희망을 느껴요. 우리가 해낸 일, 내디딘 발걸음과 이뤄낸 진전에 대한 자부심 말이에요. 물론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요. 넘어야 할 산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의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무엇보다 우리에겐 우리 국민들의 힘이 있어요. 독일의 젊은이들이 지닌 재능과 열정, 그 무한한 잠재력 말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변화를 진정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자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진정한 건축가들이죠.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저는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리더로서의 독일을 보게 돼요. 혁신과 진보의 최전선에 서서 인류 발전에 헤아릴 수 없이 기여하는 나라를 말이에요. 부유할 뿐 아니라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서 모든 시민이 번영할 기회를 갖는 나라를 말이죠. 이것이 저를 이끄는 비전이며 앞으로 다가올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으리라 믿는 비전입니다. 우리의 찬란한 과거에 뿌리 내리되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비전 말이에요.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면서 독일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변혁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한 대학에서는 과학기술공학 수학 과목으로 독일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자 했고 미래의 혁신가와 기업가가 되고자 했죠. 이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고 교환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혁신과 역동성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통찰과 경험을 다시 독일로 가져오고 있었죠. 변화는 분명했어요. 독일 기업들은 점점 더 한국을 모델이자 파트너로 바라보게 되었고 전자자동차 그리고 물론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로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들과 협력하고 독일과 한국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합작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했죠.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현대사회의 도전 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의 변화는 아마도 가장 눈부신 것이었을 거예요. 독일 군대는 최첨단 무기와 시스템을 갖추고 혁신적인 전술과 전략을 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21세기형 전투부대로 거듭나고 있었거든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가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개발을 하고 우리의 특수한 작전 환경에 맞게 무기를 개량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신뢰와 이해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무수한 회의와 워크숍 합동훈련을 통해 독일과 한국의 군인들은 서로를 동료로서 알아가고 있었죠. 국경을 초월한 우정과 존경의 유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는 문화와 역사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어요. 용기와 명예 희생이라는 가치는 국적을 불문한다는 것. 그리고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협력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죠. 이런 일련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발전해가는 모습, 더 밝고 역동적인 미래를 향해 내디디는 발걸음에 대한 자부심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열어가는데 제가 미약하나마 역할을 했다는 만족감도 느낄 수 있었죠. 우리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자라나는 우정과 협력의 유대에서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평화와 번영의 공동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힘을 얻은 거죠. 이 여정의 한 장을 마무리하며 저는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가득해진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 앞에 놓인 과제와 도전을 생각하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변화시킨 삶과 남긴 유산으로 우리의 성공이 평가받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거든요. 함께라면 우리는 밝은 미래가 아니라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혁신과 영감의 빛으로 빛나고 인간 간 소통과 협력의 온기로 가득한 미래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간의 파트너십이 보여주듯 크게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세상에 증명하는 미래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독일에 가져다준 깨달음과 변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돼, 너는 캐나다 사람이야. 왜 자꾸 한국인 흉내를 내는 거니?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공부나 하렴. 여기 캐나다의 한 가정집에서 아들을 혼내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아들은 풀이 죽은 듯 땅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는 듯한데요. 아들이 한국 문화에 집착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에
엄마는 참다 참다 화가 난 듯해 보입니다. 결국 아들은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가고 엄마는 홀로 거실에 앉아 낙담하고 있죠. 아들이 캐나다를 버리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모자는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캐나다의 아리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아리아예요.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저는 늘 습관적으로 살아왔어요. 오타와에서의 제 삶은 익숙한 리듬을 타고 흘러갔죠. 작은 카페의 웨이트리스로서 하루하루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어요. 일어나서 아들 피터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손님들 응대하고 퇴근해서 아들과 시간 보내고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게 저였고, 저는 제 캐나다 문화유산과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일상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흔들렸어요. 근무 시작 전 사장님이 직원 회의를 소집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죠. 모두들 잘 들어주세요. 다음 주부터 저희 가게가 한국이랑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메뉴에 한국 음식도 넣어보고 한국 문화도 배워볼 거예요. 깜짝 놀라 눈썹이 휙 올라갔어요. 한국이라고요. 우리가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고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 빼고는요. 솔직히 저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말이죠. 캐나다 음식이 세계 최고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 첨가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사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1960년대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1인당 GDP가 고작 158달러에 불과했다네요. 그 당시 아프리카 아시아 최빈국 국민들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후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더군요.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정부가 1950년대부터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초등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육에 엄청 투자를 했다고 해요. 전자자동차 같은 자국 산업 발전에도 집중해서 세계 주요 수출국이 됐죠. 2020년에 한국은 GDP 1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다고 해요. 1960년대 대비 무려 1만 배 넘게 성장한 거예요.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이 변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들의 성공에서 배울 점은 뭘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것들을 선사해 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며칠 후 한국식 메뉴 아이템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됐어요. 덕분에 한국 문화는 교육과 근면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알게 됐죠, 사실. 한국 학생들은 국제학력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과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야근하거나 자기계발 위해 공부하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관심을 제일 끈 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영어로는 서두르라는 말도 빨리라는 뜻이에요. 성공을 향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한국인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말이었죠. 저 스스로도 근면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가짐에 깊이 공감했답니다. 드디어 새 메뉴 출시일이 다가왔어요. 주방에선 새로운 레시피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고, 카페 뒤편에선 전에 맡아본 적 없는 향긋한 냄새가 진동했죠. 불고기 구울 때 나는 고소한 냄새 김치에 새콤한 향 찹쌀떡에 달콤한 내음까지 완벽했어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경쾌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새로운 메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가 한국에 대해 배운 것들을 그들과 나눌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됐거든요. 불고기와 비빔밥 주문을 받고 서빙하면서 저는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저희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의 아들 피터가 처음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아이의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짝이는 걸 보면서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바뀔지 짐작조차 못했죠. 며칠이 몇 주로 흘러가면서
전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피터가 한국 문화에 푹 빠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죠. 핸드폰으로 K-팝 노래를 듣기 시작하더니 온라인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 집착에 가까워졌죠. 좋아하는 밴드 배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더니 심지어 혼자 힘으로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기뻤어요. 그 아이가 무언가에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까요. 피터는 늘 좀 수줍음 많은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껍질을 깨고 새로운 걸 배우는데 나 하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이국적인 문화의 과학에 빠지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린 캐나다 사람인데 한국에 대해 우리가 진짜 뭘 알겠어요. 혹시 피터가 그 과정에서 자기 고유의 문화유산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어느 저녁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으려 앉았을 때 전 아들에게 제 걱정을 꺼내기로 했어요. 아들이라고 부드럽게 말했죠. 내가 한국에 관심이 많은 게 엄마는 기뻐하지만 넌 캐나다인이고 그건 자랑스러워할 만한 거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단다. 피터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음식을 만지작거렸어요. 알아요. 엄마 그치만 한국은 너무 멋져요. 한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줄 아세요. 기술도 엄청 발전했고 심지어 식당에서 서빙해주는 로봇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 사실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들이 새로운 취미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죠. 그것 정말 멋지구나 아재. 하지만 캐나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도 잊어서는 안 돼. 우리의 음악 역사 말이야. 그것들 모두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들이란다. 피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 그 아이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미 마음은 한국에 가 있었죠. 언젠가 서울에 가서 그동안 배운 놀라운 것들을 직접 보는 날을 꿈꾸면서요. 몇 주가 흐르자 피터에게서 단순히 관심사를 넘어선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피터는 점점 늦게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문화에 대해 공감하는 온라인 친구들과 채팅을 하느라 잠을 설치고는 했죠.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도 한국어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점점 저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어느 날 저도 한국 문화가 왜 그렇게 피터를 비롯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지 직접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알고 보니 놀라웠어요. 한류 가수가 몇 년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더라고요. 미국, 브라질, 심지어 이란 같은 먼 나라에서도 수백만의 팬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K-팝이 정말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기록을 깨고 전 세계 경기장 공연을 매진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중독성 강한 스토리와 멋진 주인공들로 수십 개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또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캐나다에서도 한국 예능과 드라마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이 캐나다에 많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동양의 관광객들이 전보다 더 많이 보였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가 대변하는 가치관과 이상도 큰 몫을 했죠. 근면, 교육, 어른 공경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가치들이 음악과 드라마와 함께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피터가 캐나다인으로서의 뿌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피터가 와서 근처 학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전 단호하게 거절했죠. 절대 안 돼, 확고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영어로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해야 해.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나중에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거야. 제 대답에 피터의 얼굴에 실망감과 좌절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엄마니까요. 제 아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켜주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제 결정이 피터를 오히려 더 밀어낼 거라는 걸. 그리고 한국이 곧 우리 두 사람의 인생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저는 피터가 한국 문화에 푹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그 아이의 열정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았어요. 늘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려 하고 이어폰으로 K-팝을 들으려고 했죠.
제가 정식 한국어 수업은 못 듣게 했지만 혼자서라도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 젊은 아시아 여성이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알아보니 교과서를 펴놓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죠. 호기심이 동해 주문을 받으러 그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혹시 주문하셨을까요? 그 여성이 고개를 들어 저에게 미소를 되돌려줬어요. 아직 주문할 준비가 안 됐어요. 금방 주문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그 여성이 그냥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완벽한 영어를 하더라고요. 여기 오타와에서 유학 중이에요. 라고 물었죠.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전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수연이라고 해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한국요, 정말요. 어머, 제 아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수연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너무 멋지네요. 저는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드님은 한국의 어떤 점을 좋아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피터의 한국 사랑을 막으려 애썼던 제 모습을 인정하기가 쑥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수연이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가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케이팝 음악도 자주 듣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모습을 아직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요. 수연이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한국 문화가 당신에게 익숙한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풍부한 역사와 매력적인 전통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들려줬어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경관, 끈끈한 공동체 정신과 가족애까지 말이죠. 수연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더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몇 주 동안 수연은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공부하는 틈틈이 늘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럴 때마다 수연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더 들려줬죠. 공부에 매진하게 만든 경쟁적인 교육체계 모든 과정마다 응원해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또 한국에 대해 제가 전혀 몰랐던 인상적인 사실들도 알려줬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거였죠. 전 국민 96%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한대요. 그리고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혁신과 품질로 유명한 글로벌 전자기술선도 기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감명 깊었던 건 수연이 설명한 한국 문화가 제가 캐나다에서 자라며 배운 가치관과 얼마나 닮았는지였어요. 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힘,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말이에요. 수연이랑 가까워질수록 저는 피터의 한국 사랑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어쩌면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작고도 매력적인 나라에게서 소중한 걸 배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한국어를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먼저 그 언어와 문화에 대해 배운다면 아들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놀랍게도 수연은 그 제안에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럼요, 소리쳤어요. 얼른 한국어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요. 대신 저한테도 영어를 좀 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뜨거운 카페에 콜레체와 김치볶음밥이 오가는 사이 저와 수연은 작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수연이 저에게 한국 문장 한글의 기초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을 가르쳐 주었죠. 저는 수연이 영어를 연습하는 걸 도와주고 오타와에서 자란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몇 주가 몇 달이 되어가면서 수연이랑 한국어 배우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 삶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누군가와 깊고 의미 있는 우정도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천천히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과 오해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깊이 박혀있던 편견으로 피터의 관심사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로 아들을 지지해주고 싶다면 마음을 열고 아이가 열정을 쏟는 것들에 대해 더 배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연이랑 친해질수록 피터는 여전히 정체성과 세상에서의 자기 자리를 찾느라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 문화 사랑과 캐나다인으로서 동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죠. 저는 피터에게 캐나다인이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연이 도움으로 이제 그럴 방법이 떠오른 것 같았죠. 수연이와의 우정이 깊어지고 우리의 문화 교류가 이어지면서 전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과정에서 그동안 새로운 경험과 생각의 마음을 닫았던 제 자신을 깨달았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수연이랑 수다를 떨다가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피터의 한국 사랑을 둘러싼 우리 사이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을 토로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피터 열정을 지지해주고는 싶은데 그 과정에서 피터가 캐나다 문화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돼요. 수연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고민하시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혹시 피터의 한국 사랑이 캐나다 정체성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솔직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연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과 캐나다가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해도 사실 우리에겐 공통점이 많아요. 두 나라 모두 교육가족의 문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많은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야 했고요. 수연은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를 들려줬어요. 20세기 초 일제에 강점되었던 아픈 시간, 1950년대 처참한 전쟁으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스스로를 재건하고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선진화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 성공의 많은 부분이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가치관에서 나온 거죠. 근면 인내 강한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수연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깊은 감동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피터가 배우는 것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 영향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 했던 저 자신의 편협함을 깨달았죠. 맞아요. 작게 속삭였어요. 제가 너무 편협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대했던 것 같아요. 제 아들 피터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나 봐요. 하지만 사실 아이는 다른 문화를 탐구하면서 소중한 걸 얻고 있었던 거였네요. 수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늦은 때란 없어요. 어쩌면 피터와 함께 어머니도 캐나다의 전통과 한국에 대한 피터의 사랑을 함께 기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연의 말이 불현듯 제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에 불을 지폈어요. 맞아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피터를 거실로 불러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피터는 자기 캐나다 뿌리에 집중하라는 잔소리가 또 나올 거라 생각했는지 긴장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죠. 하지만 정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들 엄마가 사과해야 할 것 같구나. 엄마는 너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사를 지지하지 않고 엄마 자신의 두려움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였어. 피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진심이세요? 조심스레 물었죠. 정말이야. 엄마도 요즘 깊이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 한국도 그중 하나고 말이야. 엄마의 편견 때문에 내가 열정을 탐구하지 못하게 하고 싶지 않아. 피터가 저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이해하려 노력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후 몇 주 동안 피터와 저는 캐나다 문화유산과 한국 사랑을 동시에 기념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먼저 매주 식단에 한국 요리를 더 자주 넣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가 배운 수연이 레시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답니다. 또 한국 영화 상영회나 음악 공연 같은 지역 문화 행사에도 함께 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피터만큼이나 저도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변화의 계기가 된 건 수연이 우리를 오타와 한국문화원 특별 행사에 초대했을 때였어요. 한국의 추석 명절을 기념하는 자리였는데 수연이 한국 전통음악가와 무용수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준비했죠. 피터와 저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무대를 누비는 공연자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이게 바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기쁨과 아름다움이구나 싶었죠. 공연이 끝나고 수연이 우리를 다른 한국 분들께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반겨주시는지 그 따뜻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캐나다의 문화 전통에 대해 물어보시면서 진심으로 더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함께 먹으며 수다를 떨고 웃다 보니 깨달았죠. 피터 말이 맞았어요. 한국에는 K-팝과 드라마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매혹적인 역사 전통 가치관이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한국 문화를 배우는 제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나 요리법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열린 마음가짐의 중요성,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기념하면서도 타인과 공통점을 찾는 법까지 알려주었죠. 그리고 피터가 한국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수연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친구였죠. 때로는 가장 뜻밖의 우정이 우리 인생을 가장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수연의 현명함과 피터의 적극성 덕분에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도전이 두렵지 않아졌죠. 다음 피터의 방학 때에는 서울을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피터의 방학을 제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